하늘은 파란색인데 왜 구름은 흰색인지, 파란 하늘이 석양 무렵이 되면은 붉으스름한 노을빛으로 변하거든요. 왜 그런 변화가 있는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바로 물리학입니다. 빛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광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들고 나온 주제는 빛입니다. 빛과 시각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빛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광속이 유한하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숙명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모습은 사실은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빛의 속도가 1초에 2억 9,979만 2,458m라는 유한한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들어서 아침에 해가 뜨면 여러분들이 해를 보면서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해는 사실상 8분 20초 전의 해의 모습입니다. 해 표면에서 떠난 빛이 지구로 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8분 20초 정도가 걸리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데 우주의 스케일에서 보게 되면 이 8분 20초 정도 달리는 그 거리,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거리는 극도로 짧은 거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안드로메다 은하의 모습은 250만 년 전의 모습을 지금 보이시는 겁니다. 인류가 아프리카 초원에서 수렵 채취 활동을 하던 때에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출발했던 빛이 지금 도착을 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물들을 봤을 때, 혹은 친구를 봤을 때의 모습들도 찰나의 순간이긴 하지만 과거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2m 앞에 친구가 있다고 해보죠. 친구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조명빛이 친구의 얼굴에 부딪혀가지고 반사돼서 여러분의 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리가 2m니까 2m를 광속으로 나누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친구의 모습은 10억 분의 6초 전 정도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사실상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는 과학적인 사실로부터 우리는 과거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과거의 모습만을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빛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빛은 사람의 눈이 인지할 수 있는 전자기 파동의 일부분입니다. 빛도 전자기파라는 거대한 식구의 한 일원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전자기 파동은 파동 현상의 하나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파동이 뭐가 있을까요? 잔잔한 호수에다가 돌멩이를 던지면 물결파가 생기죠. 물이 진동하면서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제가 지금 말을 하게 되면 제 성대가 공기를 진동시키면서 이 진동이 1초에 대략 340m의 속도로 전파되면서 여러분의 귀의 고막을 흔들고, 그것을 여러분들은 소리파로 느낍니다. 자, 이제 빛의 성질, 기본적인 성질 한번 얘기를 해보죠. 빛은 균일한 매질 속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직진합니다. 장애물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 쭉 직진해 나아가죠. 자, 그러다가 다른 물질을 만나게 되면 부분적으로는 반사를 하고 부분적으로는 굴절돼 들어갑니다. 위 형광등의 불빛이 복도 바닥에서 반사가 돼가지고 눈에 들어오죠. 다른 매질을 만나서 꺾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젓가락을 물에 넣었을 때 젓가락이 휜다거나 하는 등의 재미있는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매질에다가 레이저를 쐈을 때 빛이 꺾이는 정도가 전부 동일하냐 라고 보게 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에다 집어넣는 경우에 비해서 유리에 쏘는 경우가 더 많이 꺾이고요. 유리보다는 다이아몬드가 더 많이 꺾입니다. 그 이유는 물질마다 원자의 배치라든가 밀도라든가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고요. 이렇게 빛이 꺾이는 정도를 표현해주는 물성이 바로 굴절률이라는 물성입니다. 굴절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같은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색깔에 따라서 반응하는 정도가 약간 달라집니다. 어떤 얘기냐면, 빨간색, 즉 가시광선 대역에서 파장이 긴 빨간색 쪽은 굴절률이 좀 약간 작고요. 파란색, 보라색 쪽의 굴절률이 약간 큽니다. 그래서 꺾이는 정도가 빨간색이 제일 덜하고 파란색, 보라색으로 갈수록 더 많이 꺾입니다. 이런 현상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는 유리를 프리즘으로 깎아서 백색광을 굴절시켜서 빨주노초 파남보로 분해할 수가 있죠. 빛을 분리하는 분광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굴절률을 말씀드렸는데, 이 굴절률이 빛에 주는 또 하나의 그 결과는요, 빛의 속도를 물질 속에서 줄인다는 겁니다. 빛이 물질을 만나면 물질과 반응을 해서 물질 속에서는 한참 느려진 속도로 진행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빛의 속도가 줄어드는 정도 역시 굴절률로 결정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공기에서 물이나 유리 쪽으로 빛을 보내는 현상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에 물속에서 헤엄을 치면서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물 바깥쪽으로 레이저를 쏘는 그런 경우를 상상을 한번 해보죠. 자, 그렇게 되면
물은 굴절률이 높고 공기 쪽은 굴절률이 작기 때문에 밀합 매질에서 소합 매질로 빛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빛이 꺾이는 방향이 경계면의 수직인 면을 기준으로 법선에서 훨씬 더 많이 꺾입니다. 물에서 공기로 나갈 때 수직선에 대해서 더 멀어지는 쪽으로 꺾인다는 얘기죠. 자, 이런 개념을 확장하게 되면 물속에서 내가 레이저를 쏠 때 입사각을 키우면 어떤 경우에는 꺾이는 각도가 90도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바깥쪽으로 나가는 빛이 전혀 없이 빛은 물과 공기 사이의 경계면을 따라 진행하는 현상이 생기고요. 더 재밌는 현상은 그 각도보다 더 큰 각도로 넣어주게 되면 빛은 100% 내부로 반사합니다. 이런 현상을 전반사 내지는 내부 전반사라고 부릅니다. 내부 전반사가 활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광통신에 사용되는 광섬입니다. 광섬의 구조를 보시면은요, 안쪽에 코어라고 부르는 굴절률이 높은 매질이 있고요. 그 바깥쪽을 굴절률이 약간 낮은 클레딩이 감싸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중 구조에 대해서 광섬의 왼쪽으로부터 적외선 펄스 레이저를 쏴주게 되면 그 레이저 펄스는 코어랑 클레딩의 궤면에서 계속 전반사를 하면서 나아가게 되죠. 이것이 이제 빛의 속도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대륙을 연결하는 거대한 광통신망의 기본적인 물리적인 원리로서 활용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눈과 빛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눈의 해부도를 보고 계신데요. 일단 빛이 눈으로 오게 되면은 빛이 가장 먼저 만나는 눈의 구조물이 각막입니다. 각막이 있고요. 거기서 한번 꺾이고 안쪽에 수정체라고 부르는 렌즈 형상의 구조물을 거치면서 한 번 더 꺾여서 빛이 최종적으로 맺히는 곳은 망막에 맺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망막에는 빛을 느끼는 시세포들이 잔뜩 분포를 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면은요, 그 대상이 망막에 아무데나 다 맺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시선을 고정했을 때 해당되는 대상이 맺히는 곳이 황반입니다. 황반이라고 하는 곳에 맺히고, 황반을 포함해서 망막에 있는 시세포들이 신호를 만들면 그 신호들을 모아서 뇌로 전달하는 통로가 있는데 시신경으로 연결되는 통로 쪽의 이름을 맹점이라고 부릅니다. 맹점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맹점이 정말 있느냐? 굉장히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랑 같이 실험을 한번 해보실 텐데요. 오른쪽 손으로 오른쪽 눈을 가립니다. 가린 상태에서 왼쪽 눈으로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십자를 한번 보세요. 십자를 보신 상태에서 머리를 앞뒤로 이동을 해서 왼쪽에 빨간색 원이 사라지는 때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잘 조정을 하시면 왼쪽에 빨간색 원이 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빨간색 원이 맹점에 맺히는 때입니다. 맹점에 맺히면 인지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맹점에 빨간색 원이 맺혀가지고 인지를 못하게 되면은 거기는 시세포가 없으니까 검정색 구멍처럼 뚫려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거기도 하얀색으로 메꿔져 있는 것처럼 느끼거든요. 그거는 사실 뇌가 주변부의 정보를 파악해서 맹점이 있는 곳을 메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검정색 구멍을 느끼는 게 아니라 흰색으로 메꿔진 상태를 보는 거죠. 뇌가 일종의 심리적인 조작을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빛의 밝기뿐만 아니라 색깔까지 느끼는 눈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눈이 색깔을 느끼는 원인은요, 원추세포의 세 종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종류. 이 세 종류의 원추세포를 보게 되면은 주로 파란색 쪽을 집중적으로 느끼는 S라고 부르는 세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녹색 쪽을 느끼는 M이라고 하는 세포가 있고, 주황색, 빨간색 쪽을 느끼는 L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LMS가 반응을 하면서 각자 어떤 자극치를 내놓는데 얘네들의 B가 중요합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어떤 빛이 들어오는데 L과 M은 반응을 하지 않고 S세포만 반응을 한다. 그 얘기는 들어오는 빛의 색깔이 파란색이라는 얘기죠. 그죠? 반면에 어떤 다른 빛이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S세포는 반응하지 않고 L과 M세포, 즉 녹색, 빨간색을 느끼는 세포들이 반응을 하게 되면은요, 그때는 노란색 빛으로 느낍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올 때 세 종류의 원추세포, LMS가 받는 자극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뇌는 그 정보를 색깔로 해석을 해서 인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인간의 눈은 밝기도 느끼고 색상도 느끼고 굉장히 신기한데 사실 보는 것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본다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과정이거든요. 제가 착시현상의 예를 가지고 왔는데 가운데 점에다가 시선을 고정하신 상태에서 제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4개의 색깔은 망막에 서로 다른 위치에 맺히게 됩니다. 빨간색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죠. 빨간색이 맺히는 곳에는 LMS 3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빨간색을 주로 느끼는 L세포가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M과 S는 상대적으로 놀고 있죠. 자, 그 상태에서 제가 이 화면을 갑자기 흰색으로 넘기게 되면 빨간색이 맺히던 곳에 L세포는 너무나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S는 제 기능을 발휘하겠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백색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그 부분은 빨간색이 약간 부족한 청록색으로 보일 겁니다. 보색이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하실 때 청록색 수술복을 입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술을 하다 보면 워낙 빨간색 피를 많이 보게 되고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 흰색 가운을 보면 빨간색을 보다가 흰색 가운을 보면 청록색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색깔이 달리 보이게 되면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보색을 느끼는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수술복을 청록색으로 만드는 겁니다. 조금 더 신기한 착시 현상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가운데 점을 보십시오. 점을 보시고 백으로 넘어가게 되면 순간적으로 보색들이 보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은 풀칼라, 총천연색 영상으로 보일 겁니다. 칼라로 약간 보이다가 흑백 톤으로 넘어가죠. 이런 실험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지구의 하늘은 파랄까? 그 힌트는 달에 있습니다. 달에 간 우주인들이 찍은 하늘은 까맣습니다. 왜냐? 달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인 거죠. 즉, 햇빛이 달 위를 지나가더라도 햇빛을 사방으로 산란시켜서 우리 눈으로 보내줄 공기 분자가 없기 때문에 달의 하늘은 까맣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구의 하늘이 파란 이유는 대기 때문이다, 공기 분자 때문이다 라는 거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빛이 공기 분자나 미세먼지와 같은 입자들을 만나서 반응하는 종류는요,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 정도가 되는 빛의 파장과 입자의 크기를 비교해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빛의 파장에 비해서 입자의 크기가 공기 분자처럼 엄청나게 작은 경우에는 보통 레일레이 산란이라는 산란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반면에 빛의 파장과 엇비슷한 100만 분의 1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입자 같은 경우에는 미산란이라고 하는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각각의 산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죠. 레일레이 산란은 공기 분자들이 만들어내는데요. 가장 커다란 특징은 빛을 퍼뜨리는 산란 강도가 파장이 짧을수록 훨씬 세진다는 겁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파장이 긴 빨간색 쪽에 비해서 파장이 짧은 파란색 쪽이 퍼지는 정도, 산란되는 정도가 훨씬 심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하늘이 파란가를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리고 미산란의 특징은 레일레이 산란과는 다르게 색깔에 따른 의존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보를 다 산란시켜버리는 거죠. 미산란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구름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의 빙점과 물방울들이 구름 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 사이 비어있는 곳이 훨씬 더 많죠. 빛이 들어가면 각각의 물방울들을 거치면서 빛이 쭉 산란돼 퍼지는데 빨주노초 파남보에 무관하게 퍼집니다. 그래서 모든 색깔을 고르게 섞어서 사방으로 보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 속에서의 빛의 산란은 흰색을 만들어냅니다. 흰색을 만들어내고 평광까지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이거는 국제우주정거장에 있는 우주인들이 찍은 대기의 색깔입니다. 상층부의 색깔인데요. 햇빛이 대기를 지나간다고 상상을 해보죠. 지나가게 되면 파장이 긴 빨간색은 살아남아서 산란이 덜 되기 때문에 그대로 쭉 지나가 버리고 산란이 많이 되는 파란색, 보라색이 주로 사방으로 퍼집니다. 퍼지기 때문에 우주인들이 있는 우주정거장 쪽으로도 그 빛을 보내고 따라서 대기가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행성 탐구의 선두주자, 빛과 분광학. 우선 분광학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잠깐 드리겠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사람의 눈이 인지할 수 있는 가시광선의 스펙트럼을 측정하는 겁니다. 파장에 따른 빛의 세기가 나열이 돼 있고요. 대충 빨간색, 녹색, 파란색의 비중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빛의 성분들을 분석해서 빛의 성질을 알거나 그 빛을 보내는 물질의 속성을 아는
파악하는 그런 학문이 분광학이 되겠습니다. 분광학을 이용해서 지구 바깥쪽의 천체들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실히 보여준 사람이 독일의 물리학자인 프라운호퍼입니다. 프라운호퍼는 프리즘이나 회절격자를 이용해서 태양에서 오는 빛을 관측하다가 태양의 연속 스펙트럼에서 중간중간 빠져있는 선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프라운호퍼 선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자,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태양도 옅지만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의 대기를 구성하는 상대적으로 차가운 원자나 분자들이 태양의 특정 색깔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특정 색깔을 흡수해서 빼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의 스펙트럼에 중간중간 빠져있는 선들이 보이는 거고요. 이 선들을 분석하게 되면 태양의 대기에 어떤 원소, 어떤 분자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전부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빛이 외계 행성의 탐색에 어떤 식으로 활용되어 왔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계 행성이 본격적으로 탐색되기 시작한 게 90년대 후반부고요. 최근에 최초로 외계 행성을 발견한 분들이 노벨상을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외계 별이 있고요. 항성이 있고 외계 행성이 항성 주위를 도는데 공전면이 지구랑 나란한 겁니다. 지구랑 나란하게 있으면은 외계 행성이 모성의 앞을 지날 때 빛이 약간 줄어들겠죠. 약간 줄어드는 효과를 계속 측정을 해서 저 오른쪽에 그래프 데이터가 있는데요. 저런 식으로 가리는 곳 타임, 시간 동안에 빛이 줄어드는 그 시간을 분석을 하고 주기를 분석해서 어느 정도의 질량의 행성이 어느 정도의 주기로 외계 모성을 돌고 있다, 이런 데이터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꿈꾸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는 항성이 가까이 있고 외계 행성도 엄청나게 큰 경우의 분석이 주로 됐었고요. 빛을 분석하는 분광학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면 외계 행성의 대기에 대한 연구가 훨씬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과학자들이 꾸는 꿈이고요. 우리가 저런 사진들을 보면은 그냥 아름답다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저 사진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이렇게 지식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은 그냥 아름답던 게 좀 더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책을 가시거나 뭐 등산을 가실 때에도 평상시 보시던 모습들을 그냥 그대로 보시고 지나치시지 말고, 아, 저기에 뭐 숨어있는 의미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좀 더 고민을 하면서 자연을 보시면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은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빛을 만들기 시작했을까요?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하는 빛, 전구는 어떤 역사를 통해서 발전을 해왔을까요? TV를 사러 가면 디스플레이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LED TV, OLED TV, LCD TV, QLED TV. 그 차이들이 뭔지에 대해서, 인간이 만든 빛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하루는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조명을 켜고 그 다음에 전자시계로 시간을 확인한 다음에 TV로 뉴스를 잠깐 보죠. 한낮에 제 업무의 중심에는 노트북이나 모니터가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이나 업무의 중심에는 당연히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오늘날 현대인의 핵심적인 삶의 기기라고 볼 수가 있죠. 야외로 나가면 또 어떻습니까? 퍼블릭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공용 디스플레이들이 여기저기 배치가 돼 있고, 저녁에 해가 지게 되면은 우리는 또 다른 인간이 만든 인공빛의 흐름 속에서 밤쪽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빛, 눈에 보이지 않는 빛 등을 활용을 해서 전자기파 문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들의 의미라든가 맥락, 기술적인 이해를 가지게 되면 우리는 조금 더 지혜롭게 이런 문명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광기술 속에서 조명과 디스플레이에 좀 집중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인류는 초기에 어떤 방식으로 빛을 얻었느냐? 프랑스의 라스코 동굴이라고 부르는 동굴에 들어가면 굉장히 아름다운 벽화가 수만 점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같이 발견했던 게 뭐냐면은 저런 모양의 석등을 동굴 속에서 같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석등에다가 기름이나 지방을 넣고 심지를 꽂아서 태우면서 빛을 만들고 그 희미한 빛에 기대서 벽화를 그렸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8세기, 19세기에 접어들게 되면은
가스등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석탄을 적당한 온도로 가열을 해서 가연성 가스를 채취한 다음에 파이프를 통해서 공급을 했었습니다. 최초의 전기등이라고 하면 탄소 아크등을 들 수 있습니다. 아크등의 원리를 이 전기 충격기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스위치를 키면은 이 두 개의 전극 사이에 수만 볼트 이상의 전압이 걸리면서 공기의 절연이 파괴되고 아크가 발생을 하고요. 거기에 동반되는 빛을 이용하는 것이 아크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아크는 소리가 워낙 크고 번쩍거림이 심하기 때문에 실내용 등으로는 적합하지 않고요. 실외의 가로등이라든가 커다란 극장의 극장용 등으로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본격적인 전기등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백열등인데요. 에디슨이 발명했을 19세기 후반부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필라멘트는 에디슨의 시대에는 대나무를 태운 탄소실을 주로 이용을 했었는데 오늘날에는 녹는 점이 가장 높은 물질 중에 하나인 텅스텐을 씁니다. 탄소 필라멘트는 2000도 이상, 텅스텐 필라멘트는 섭씨 2500도 이상 올라갑니다. 저렇게 높은 온도로 가열된 물체는 눈에 보이는 빛을 냅니다. 그게 이제 백열이죠, 백열관. 그런데 백열등은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먹는 등이죠. 100W급의 백열등이면 95W 정도는 열로, 즉 적외선으로 사라지고 5W 정도만 빛으로 바뀌는 거니까요. 굉장히 효율이 안 좋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나라가 백열등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한 상태고요. 오늘날 백열등을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전등은 형광등입니다. 형광등. 형광등은 유리관이 있고 양쪽에 전극이 들어갑니다. 형광등 유리의 내벽에는 특수한 물질이 코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공간에는 기체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기체의 종류는 네온이나 아르곤 같은 비활성 가스가 있겠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몸에 안 좋은 수은이 들어가요. 전기 에너지를 주입하게 되면 수은 원자가 그 에너지를 받아서 수은 원자에 있는 전자가 여기에다가 떨어지면서 자외선을 내놓습니다. 자외선. 원래 형광등의 기본적인 원리는 자외선을 이용하는 등입니다. 자외선을 그대로 이용하면 세균을 살균하는 데 사용되는 살균등이 되고요. 그 상태 그대로 조명에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조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자외선을 가시광선으로 바꿔주는 특수한 물질들이 필요한데 그 물질의 이름이 바로 형광체입니다. 형광체. 형광체 때문에 형광등의 이름이 이제 형광등이 된 거죠. 자, 그럼 어떤 형광체를 발라줘야 되느냐? 일반 조명용으로는 RGB,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즉 빛의 삼원색으로 바꿔줄 수 있는 세 종류의 3파장 형광체를 코팅을 해서 일반 형광등을 만듭니다. 오늘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등이 형광등이긴 하지만 대세는 LED입니다. LED. LED는 발광 다이오드의 약자고요. 그러니까 LED를 이해하려면 다이오드를 알아야 되는데 다이오드는 반도체로 만듭니다. 이 반도체에다가 외부에서 특수한 불순물을 이렇게 도핑을, 즉 넣어주게 되면 반도체에 전기적인 성질이 만들어집니다. 즉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전자가 여분으로 들어가 있는 N형 반도체를 만들 수도 있겠고요. 전자가 부족한, 마이너스가 부족하면 플러스의 성질을 띠거든요. 그래서 전자가 부족한 빈자리들이 있는 P형 반도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상반되는 두 개의 반도체를 만들어서, 즉 N형, P형을 만들어서 붙이게 되면 그게 바로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의 어원은 두 개라는 의미의 그 DI가 있고요. 전극을 의미하는 OD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전극이 반도체 양쪽에 이제 결합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적절한 방향으로 전압을 가해주면요, N형 반도체의 전자가 옮겨가서 자기의 빈자리를 채웁니다. 채우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 방출되는 에너지를 빛으로 이용하는 게 LED,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또 발광 다이오드는 빛을 내는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광발광 다이오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다이오드는 어떤 색깔들이 제일 먼저 만들어졌느냐? 주로 처음에는 빨간색이 제일 먼저 나왔고요. 1960년대 후반부에. 그 다음에 녹색과 노란색이 비슷한 시기에 나왔습니다. 청색 LED 같은 경우는 무려 20년을 기다려서 1990년대에 시장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청색이 왜 중요하냐? 조명이 되려면 백색이 나와야 되는데 파란색 LED가 등장하기 전에는 LED를 이용해서 백색을 만드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93년도에 청색 LED가 나온 게 중요한 사건이었고요. 이 당시 LED를 발명하는 데 공헌했던 일본 과학자 3명이 2014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청색 LED를 이용함으로써 백색광을 새로운 방법으로 만들 수 있게 됐고, 특히 이것이 기존의 광원에 비해서 훨씬 더 오래가고 더 효율적인 광원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 수상 이유였습니다. 발광 다이오드 활용법입니다. 1990년대 중반에 발명된 발명자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던 청색 LED를 이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백색광을 만드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색빛을 만들고 여기에 형광체를 씌우면 얘는 노란색과 청색의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아서 백색으로 거의 인지가 되는데, 얘는 형광체로 바뀌는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씌우면 이쪽은 노르스름한 색깔의 전구 색깔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전등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면 부피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부를 보면은 보통 LED 칩 위에다가 노란색 형광체를 코팅해서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서 속에다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모양도 백열 전구 자리에 끼우는 타입뿐만 아니라 형광등 방식, 공장에 사용되는 그 대규모의 커다란 공장용 전등,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와 파워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란 무엇인가? 디스플레이는 한마디로 정보를 시각적인 형태로 표시해주는 출력 장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디스플레이는 해상도라는 특징을 가지는데요. 화면을 구성하는 화소의 수를 따지는 겁니다. 풀 HD 타입을 보시게 되면은 가로는 1920개, 세로는 1080개입니다. 그래서 대략 200만 개의 화소를 가지게 되고, RGB로 따지면 600만 개의 RGB가 있는 겁니다. 요즘에 TV를 구매하시면 풀 HD보다는 4K를 사시죠. 4K. UHD라고도 부르는데요. 가로 방향으로 대략 4,000개, 세로 방향 2,000개입니다. 따라서 총 화소의 수가 800만 개에 달합니다. RGB는 2,400만 개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디스플레이를 어떤 식으로 구분하느냐? 초간단 구분법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화면에서 직접 빛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자발광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반면에 후면에서 백색광이 공급이 되면은 화소는 필터 역할만 합니다. 필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빨간색, 녹색,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얘네들을 적당히 조합해서 우리가 원하는 영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비자발광 디스플레이고요. 디스플레이 과거의 중심에는 불안관 TV가 있습니다. CRT TV죠. 불안관 TV는 뒤에 전자총이 달려 있고요. 이 전자총이 전자를 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전자빔의 흐름이 앞에 스크린을 때리는데, 스크린에 화소 단위로 형광체가 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형광체의 종류에 따라서 빨간색 빛, 녹색 빛, 파란색 빛이 나올 수가 있죠. 이것을 이용하는 게 이제 불안관 TV입니다. 자, 그런데 불안관 TV는 아쉽게도 이게 두껍고 화면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더 이상 생산하는 회사도 없고 시대의 그 뒤안길로 사라진 디스플레이가 되겠고요. 자, 디스플레이 현재 중심에는 LCD가 있습니다. LCD는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의 약자고요. 우리나라 말로 액정 표시 장치라고 부릅니다. LCD는 두 개의 유리가 있고요. 유리 사이에 액정이라는 특수한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액정은 막대기형 분자들이 이루는 특수한 페이즈, 상을 얘기하는데요. 액정의 역할은 한마디로 빛의 통과를 조절해주는 스위치 역할을 하죠. 백라이트라는 광원 장치가 백색광을 넣어줍니다. 액정들이 통과되는 정도를 조절을 해주고, 밝기가 조절된 백색광이 칼라 필터를 통과하면서 색이 입혀지는 거죠. 그 빛의 색이 입혀지면서 화소 단위로 칼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LCD의 종류에는 LED TV와 QLED TV가 있는데, 두 개는 액정 쪽은 거의 똑같습니다. 뒤에 백색광을 공급하는 백라이트의 종류가 다른 거죠. LED TV는 백색 LED를 쓰고요. QLED TV는 청색 LED에다가 양자점이라는 나노반도체 소재를 필름으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양자점은 외부 에너지를 받아서 자기 특유의 색깔을 내는데, 그 색깔이 사이즈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큰 양자점은 빨간색 계열,
사이즈가 줄어들면 오렌지색, 녹색 이런 식으로 색깔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블루 LED 칩을 준비한 다음에 양자점이 필름으로 올라갑니다. 필름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녹색과 빨간색이 지금 여기서는 각각 만들어지지만 필름 속에서는 섞여 있기 때문에 빨간색, 녹색 빛이 섞여서 백색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빛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나노 반도체인 양자점이 빛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LED TV나 QLED TV나 백라이트가 백색을 내는 건 똑같은데 왜 QLED TV를 굳이 개발을 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스펙트럼의 힌트가 있습니다. 스펙트럼을 보시면은요, 청색 LED가 내는 피크는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한데 녹색과 빨간색을 보시면 양자점을 쓰는 게 훨씬 더 폭이 좁고 날카롭습니다. 즉 색깔들이 섞여 있지 않고 분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순수한 파란색, 순수한 녹색, 순수한 빨간색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의 화질, 색상의 선명도가 증가하는 거죠. 양자점이 들어가 있는 그런 면에서 QLED TV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현재 중심에는 두 번째로 OLED가 서 있습니다. OLED는 오르가닉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의 약자고요. 우리나라 말로 유기발광 다이오드라고 부르는데 OLED의 장점은 얘는 자발광이라는 겁니다. 화소에 유기반도체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전류를 주입해서 빨간색, 녹색, 파란색 빛을 내게 하고 걔네들을 조합해서 이제 스크린에 영상을 만드는 거니까요. 또 하나의 장점은 OLED는 플렉서블한, 즉 스위치를 누르면 위로 쭉 올라오면서 스크린이 펴지는 타입의 말 수 있거나 접을 수 있는 플라스틱 기판이나 유리 기판 위에 OLED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꾸미면은 거기에는 당연히 빛을 삼은 색인 적색, 녹색, 청색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색광이 밤이 됐을 때 인간의 생체 리듬에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저녁이 되면은 사람의 그 수면을 촉진하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청색광을 오래 쬐게 되면 멜라토닌의 형성이 억제되면서 사람의 수면에 방해를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대부분의 디스플레이에는 블루라이트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청색광 쪽을 인위적으로 줄여서 화면 자체를 약간 노르스름하게 만들고 그 상태에서 영상을 구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차가운 느낌의 백색이 따뜻한 느낌의 백색이나 노르스름한 색깔로 바뀌게 되고요. 청색광이 줄어들기 때문에 멜라토닌의 형성이 억제되는 효과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광기술의 엄청나게 다양한 분야 중에서 조명과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냥 수동적으로만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저 기술의 맥락이라든가 의미들을 좀 더 파악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생길 것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광기술들의 등장이 나 개인이나 우리 사회 혹은 인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연을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